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사실조회 신청 2월 20일자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2월 19일 검찰청 비상계엄 특수본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2월 27일 도착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해서 3월 10일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관련인과 상관없는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청구인 측에서 3월 4일 갑제 7호증부터 15호증까지 제출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 16호증부터 24호증까지, 그 다음에 어제 25호증 1부터 32호증까지 그렇게 제출하셨죠. 예.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증거로 하면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개인별 출정 이력, 그 다음에 2017년 12월 6일자 입소 정보 보고, 이걸 답변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네. 서정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얼9, 얼10.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9호증은 개인별 출정 이력, 얼10은 2017년 12월 6일 입소 정보 보고. 청구인 측 증거 인부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 입증 취지는 아주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갑제 1호증 1부터 32까지, 그 다음에 을제 1부터 을제 10까지 다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도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피의자로 중앙지검에서 지금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을 상대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는데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피청구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 신청할 건 없으시고요. 네, 특별하게 그거 외에는. 예, 그러면 오늘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종합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3분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주시는데 단 하나 그 PPT에 보면은 국회법 93조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93조는 소추 사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주장하시는 건가요? 국회법 93조? 소추 의결서에 국회법은 거론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준비 서면 어제 답변서 제출하면서 이제 조금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국회법 93조 규정이
그 국회 안건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의가 성립을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국무위원들이 소관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때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국장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이고 당시 피청구인 역시 그 전날 그 협력관을 통해서 내일 이런 안건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두로 통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추 네. 사유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참고로 법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규정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예, 그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라는 예. 취지에서 저희가 법률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변론 해주십시오. (2024) 헌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 사건 청구인 측 주변론을 하겠습니다. 주변론의 순서는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의 규정,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 경과 및 사유를 먼저 개괄한 다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관하여 소추 의결서 및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구체화된 7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의 위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관련 법률의 규정,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권한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이 넘는 170명의 국회의원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12일 제적위원 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195명이 찬성 가결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죄 가담 행위, 국회 무력화 행위로 준별하였고 내란죄 가담 행위는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나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위.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00분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교정본부장 신용회에게 지시하여 내란의 중요한 실행위를 분담한 행위. 2024년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과 비밀 회동하여 회동 참석자들과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로 특정하였습니다. 국회 무력화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2024년 9월 20일 의결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 또 법사위가 2024년 7월 30일 의결한 장시호 출정기록 관련 자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회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하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보고서를 각 위원실에 배포함으로써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행위. 2024년 10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여 국회 안건 심의를 방해한 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내란죄의 가담 행위는 헌법 87조 제91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또는 부하 수행에 해당하며 헌법 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행위는 국회 증감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헌법 제61조, 국감국조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국회 중간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제230조, 국회법 제132조, 128조 제5항, 헌법 제65조, 제6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보고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국회 중간법 제4조 1항, 제12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40조,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회법 제93조, 헌법 제62조 제2항을 각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나 다른 의사 표시 없이 침묵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피청구인의 각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선 계엄 선포 이틀 후에 피청구인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항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6일 개최된 법사위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여부나 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대답하는 등 즉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또 12월 9일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전현희 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당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라는 질의에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만 대답하였고, 12월 11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 국무회의에 반대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하였음에도 다 똑같이 여러 가지 의견,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내란 국무회의 시 반대한 국무위원들에게 거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피청구인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초기 발언 및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최고 법무참모인 피청구인이 내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구치소의 구금시설 마련 지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4일 열린 법사위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회가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12월 4일 공안시 09분서부터 공안시 19분 내에 전국 구치소, 교도소 소장과 영상회의를 하여 각 소장들에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8시 30분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뚜렷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 그 후 10시 30분경 가천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였고, 뉴욕 법무부 감사관은 당시 회의장에서 출입국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무부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전국 수감시설의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받은 신용회가 새벽에 긴급하게 전국 구치소 교도소장 화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안가 비밀 회동 시 후속 조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김지원 대통령 민정수석이 대통령 삼청동 안가를 예약하고 위 김주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피청구인 4인이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당일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법사위에 출석하여 비밀 해동한 이유가 예전부터 잡혔던 모임으로 친분 있는 지인들과 특별한 이유 없이 환담을 하였던 자리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비밀 해동 날짜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로 전국이 극도로 혼란한 시점에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행안부 장관과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인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민정수석과 법제처장이 이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의 안가에 모여 비밀 해동하였다면 비밀하면서 환담을 나눴다는 피청구의 변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 및 비밀 회동에 모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피청구인을 비롯한 회동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법률적인 후속 조치 등에 관해서 논의하였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법무부 1+의 배수진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국회 무력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 먼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법사위는 2024년 9월 25일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요구 자료 중 하나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10월 8일자 답변서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 정보 등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국감국조법, 정보공개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거부 불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답변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국회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라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유일하게 법상 허용되는 것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통상 이해되는 수감일까지라는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는 물론 전체 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고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만 법무부는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 국정감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고 국정감사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여 국정감사를 방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법사위는 2024년 7월 31일 검사 김영철의 모해 위증 교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소추 이유로 하는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위해 8월 9일까지 자료 제출하라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장시호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들어 자료 존재 여부를 은폐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이행 촉구를 포기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장시호 출정 기록은 검사 김영철의 중대한 법 위반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8월 9일자 답변서를 통해 수사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이유로 든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러한 법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가 난항을 겪게 되자 법사위는 8월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3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다며 자료를 은폐, 제출 거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유출될 우려가 있다거나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장시호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9가지 거부 사유 중 단 하나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자료 제출 거부를 허용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고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법상 탄핵소추 사건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 의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기록이 존재함에도 3년이 지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을 방해하기도 한 것은 피청구인이 국회 탄핵소추 사건 조사 방해에 얼마나 골몰하였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 제출 거부화를 합리화하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 배포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5개 의원실에 배포했습니다. 국회 관계법이 법무부 소관법이라도 되는 양 법을 해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무엇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를 인용할 때 넷 중 3개 사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뺀 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부가적 내용만을 발췌 수록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것이 법제처 해석의 핵심인 양 왜곡하였습니다. 법제처가 국회 관련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무부가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가운데 그 거부 이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배포한 것으로 자료 제출 거부에 수반된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무관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안건 종료 전 퇴장한 행위입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소관법률 주무장관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대통령 제2호권 행사 법률안에 대한 안건 설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지만 당시 국무총리가 불출석하여 피청구인이 대신하여 안건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건 설명 후 안건이 종료되기 전 퇴장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를 방해하였고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답변 의무는 물론 국가공무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하며 법 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통령과 비교할 때 파면의 효과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고 그 파면 결정의 긍정적 효과는 파면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효과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능히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 윤석열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공모하여 내란죄에 관여한 행위를 보자면 이는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부역한 것입니다.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및 국회 본회의 안건 심의 중 퇴장한 행위를 보자면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국감국조법 등 국회관계법 전체와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의 기틀을 규정한 법률, 심지어 형법까지 위반하며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 의결권, 자료제출 요구권과 안건 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이것을 수단으로 헌법상 국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 그리고 그 거부가 도를 넘어 국회의 본연의 권한인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을 무력화시킨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늘 있는 단순한 기싸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위법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국회를 무력화한 국무위원의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이념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청구인이 등장해 국회는 마비될 것입니다. 법사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모든 상임위로 번질 것이고 관련 기관, 심지어 민간까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할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기관 소관 안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무단 퇴장을 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 적용을 해도 국무위원회 자리가 보전이 되는데 누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의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이 한낱 국무위원에게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에 관여하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화한 것보다 더 중대한 위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법무부 장관에서 파면하는 효과, 과연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조차 의심됩니다만 그 효과를 감내할 만큼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은 지대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만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